에너미 앳 더 게이트 제2부 스탈린그라드의 저격수. 위원 동지 허락하신다면 제가 총을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바실리가 정중하게 동의를 구한다. 다닐로프에게 소총을 건네받은 바실리는 놀이쇠를 후퇴시켜 약실에 낀 불발탄을 꺼내고 자신에게 지급된 5발짜리 실탄 클립을 삽입하여 건네준다. 다닐로프가 다시 조준을 하지만 안경이 흘러내리고 총구가 흔들려 불안정하다. 다닐로프가 언제 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자 바실리는 폭발음이 들릴 때 쏘라고 한다. 다닐로프가 총은 다룰 줄 아는가? 조금 쏠 줄 압니다. 바실리에게 총을 건네주는 다닐로프. 바실리는 총을 건네받자 분수대의 조그만 구멍을 통하여 샤워하고 있는 독일군 선임장교의 머리를 조준한다. 탕! 총성이 울리자 샤워하던 장교의 머리통이 관통되어 쓰러진다. 이어 바실리는 두 번째 장교를 쏴서 한 발의 저승으로 보내버린다. 총성을 듣고 독일군 보병이 분수대로 접근한다. 바실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장교를 잡고 몸을 일으킴과 동시에 분수대로 접근하는 보병의 이마를 쏜다. 5발의 총알로 5명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원샷, 원킬의 명 스나이퍼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21사단 2급 정치위원 다닐로프라 하네. 손을 내미는 다닐로프의 손을 맞잡는 바실리.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전설적인 영웅과 조련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볼가강 선착장.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독려하고 지휘하기 위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정치사령관 니키타 세르게이비치 크루쇼프가 볼가강을 도강하여 배에서 내린다. 스탈린그라드 최선임 정치장교로 크루쇼프가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결사항전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니키타 크루쇼프는 적군 중장 계급을 달고 스탈린그라드 공성전의 최선임 정치사령관으로 참전했다. 장면이 전환된다. 스탈린그라드 전선의 방어사령관은 상장 계급의 장군이다. 크루쇼프는 권총을 꺼내 장군의 책상 위에 놓고 자결하여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고 사령관의 방을 나온다. 당시 크루쇼프가 중장 계급을 달았던 것은 적군의 편제에 따른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였다. 정치장교는 부대지휘관 바로 아래 계급을 달았다. 이것은 적군 창설 이후 내려오는 전통이다.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선사령관은 세몬 티모셴코 상장이었다.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린다. 영화에서는 전선사령관이 총구를 입에 물고 자결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밝힌다. 세몬 콘스탄티노비치 티모셴코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사령관은 후일 육군 원수에 진급하여 소비에트 연방 국방장관을 지내고 1960년 전역하여 1970년 사망한 인물이다. 티모셴코는 스탈린그라드 초반 전투의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후배 장군인 게오르기 주코프,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에게 지휘권을 이양했을 뿐이다. 필자가 온갖 자료를 다 뒤져서 당시의 상황을 적확하게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가려내기 위한 것이지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크루쇼프는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소개한다. 스탈린그라드를 지켜내라는 최고 지도자 스탈린 동지의 명령을 받고 부임한 니키타 세르게이비치 크루쇼프다. 어떻게 이 성스러운 도시에서 독일군을 몰아낼지 방법을 말해보라. 지휘관들은 후퇴하는 병사들을 즉결 처형하고 그 가족까지 연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는다. 크루쇼프가 이맛살을 찌푸린다. 이건 역시 픽션일 뿐이다. 감독이 러시아군 지휘관들의 무능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선에서 그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병사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다닐로프가 자신의 방법을 제시한다. 니키타 크루쇼프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는다. 이로써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영웅신화가 탄생한다. 다닐로프는 조부에게 사냥법을 배운 우랄산맥 출신의 목동인 바실리 그리고리 예비치 자이체프 동무가 나치 독일군 장성을 포함한 장교 5명을 사살했다는 내용의 신문이 인쇄되어 러시아 전역에 배포된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바실리 자이체프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스나이퍼의 활약을 프로파간다하는 선전전으로 전개된다.
바실리의 활약은 러시아군과 인민의 사기를 드높이고 독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바실리가 사살하는 독일군 장교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크루쇼프는 저격수 부대를 창설하여 독일군 장교를 제거하도록 한다. 바실리는 저격수를 이끌고 전투에 나간다. 폐허가 된 공장에 은신하여 적의 장교를 사살하는 바실리. 다섯 번째의 타겟에게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 이때 구두닦이 소년 사샤 필리포프가 바실리에게 인사를 건넨다. 영화 에너미의 중요 인물인 사샤가 등장한다. 사샤는 바실리를 집에 초대한다. 사샤의 어머니 필리포프 부인이 바실리를 보고 전인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는 정중한 인사를 건넨다. 잠시 후 다닐로프가 전국에서 답지한 편지들 한 보따리 싸들고 사샤의 집으로 온다. 이날부터 필리포프 부인의 집은 바실리가 편지 답장을 쓰는 아지트가 된다. 바실리와 다닐로프는 필리포프 부인의 집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난다. 그녀의 이름은 타티아나 체르노바로. 모스크바 대학교 문학부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유대계 러시아인이다. 배역을 맡은 레이첼 바이스도 유대인이다. 다닐로프는 책장에서 독일어판 괴테와 슐러의 작품을 발견한다. 이때 타냐가 필리포프 부인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지역 파르티잔 소속으로 자발적으로 도시방어에 나선 인텔리겐차 여성이다. 다닐로프는 모델이 되는 실존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타냐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불명확하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 패스하자. 타냐는 바실리를 보고 당신 어디에선가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타냐는 신문에서 바실리를 본 것이다. 바실리는 열차에서 보았던 그녀를 한눈에 알아본다. 타냐는 신문에 보도된 전설의 스나이퍼가 바실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타냐는 바실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닐로프에게 책을 빌려가도 된다고 말한다. 다닐로프는 괴테와 슐러의 책을 한 아름 안고 사무실에 나타나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난색을 표한다. 타냐는 마르크스 서적도 몇 권 있다고 말한다. 다닐로프가 구술하고 바실리가 이를 편지지에 옮겨 적는다. 다닐로프는 단어의 철자를 말하기도 하여 은근히 바실리를 디스한다. 바실리는 중학교를 마치고 기술고등전문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한 노동자 지식인 계급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사업장에도 정규과정의 기술전문대학을 설치하여 노동자, 농민 계급의 교육을 공산당의 중점 사업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공산당은 권력의 정점으로 국가는 당의 하부기관이다.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하면 국가는 이를 집행한다. 니키타 흐루쇼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등 스탈린 이후의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은 기술고등전문대학교 출신이다. 모스크바 대학교 법학부를 나온 엘리트 출신의 최고 지도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유일하다. 자이체프는 1937년 흑해함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독소 전쟁이 발발하자 스탈린그라드 전선에 자원했다. 따라서 실탄 5발을 들고 달리는 씬, 철자를 잘 몰라 머뭇거리는 씬 등은 극적인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였거나 소비에트 연방 병사들의 높은 교육 수준을 인정하기 싫은 치졸함에서 비롯된 연출이라고 보면 된다. 필자가 사업차 러시아에 자주 들렀던 시절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연방교도소 대학교 교수였다. 그는 당시 필자보다 한참 연상이었는데 일반 대학교 교수보다 월급이 2배 많다고 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7년 이상의 중죄수가 수감되는 교도소에는 정규 5년 과정의 기술고등전문대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대학을 마친 재소자는 국영기업에서 책임지고 채용한다. 형기 단축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덤이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에서는 교육 정책만큼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바실리, 다닐로프, 타냐의 사이에는 이후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바실리는 안톤, 류드밀라와 함께 3인 1조의 저격분대를 꾸려 독일군 장교 사냥에 여념이 없는 나날을 보낸다. 한편 스탈린그라드역에 특별 열차가 도착한다. 이 열차에는 에르윈 코니크 소령이 타고 있다. 소령은 독일 저격학교 교장을 지낸 뼈대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다. 소령은 담배 케이스에서 금박으로 필터 부분을 감싼 권련을 꺼내문다.
소령은 담배를 피며 밖을 응시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병을 태운 열차가 보이자 커튼을 내린다. 소령은 육군사령부로 가서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대장에게 신고한다. 파울루스는 소령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귀한 분이 올 줄은 몰랐다며 오늘도 상사 25명을 장교로 진급시켜야 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파울루스는 내 휘하의 장병들은 이런 진흙탕 개싸움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바실리의 얼굴이 나온 신문을 주며 파울루스는 어떻게 바실리를 잡을 계획인지 묻는다. 소령은 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한다. 류드밀라가 바실리를 깨운다. 독일군의 저격수에게 5명의 장교와 기관 총사수 2명이 당했다. 독일군 스나이퍼는 백화점 3층에 은신하여 러시아군을 저격하고 있다. 저격분대가 백화점으로 간다. 바실리가 3층에 저격수를 쏘자 그의 철모가 굴러떨어진다. 류드밀라가 인식표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안톤은 비행기 잔해에 은폐하여 뒤를 바치고 바실리와 류드밀라가 백화점으로 진입한다. 백화점 3층의 저격수는 마네킹이었다. 레닌 흉상 옆에 불에 탄 겨울용 자켓이 걸려있고 저격수는 거기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에르윈 코니크 소령이었다. 소령은 안톤의 머리를 조준한다. 소령의 총에서 불을 뿜고 안톤은 머리에 총을 맞고 절명한다. 저격분대 최초의 사망자다. 바실리는 소령이 버린 담배꽁초를 줍는다. 바실리가 적은 아직 이곳에 있다고 말한다. 바실리가 적을 찾는 중에 독일군 폭격기가 저공으로 비행하며 폭탄을 투하한다. 폭격기의 폭탄 투하 장면이 압권이다. 류드밀라가 바실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뛰쳐나가다가 소령에게 저격되어 죽는다. 이제 저격분대는 바실리 혼자만이 남았다. 소령이 사샤에게 진흙이 잔뜩 묻은 부츠를 닦는다. 소령이 바실리의 사진이 들어있는 신문의 내용을 묻는다. 사샤는 자랑스레 신문 기사를 읽어준다. 기사의 내용은 바실리가 최고 지도자로부터 저격용 라이플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다. 바실리의 저격용 총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모신나강 라이플로 유효사거리가 1km에 달한다. 볼가강의 한 척의 쾌속정이 달리고 안에는 바실리와 새로 합류한 저격수 콜리코프가 타고 있다. 바실리 이끄는 저격분대의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 독일 저격수학교 출신의 콜리코프가 합류한 것이다. 콜리코프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소불가침 협정을 맺고 밀월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에 독일의 교환병사 자격으로 파견되어 저격수 훈련을 받은 유학파 스나이퍼다. 바실리와 콜리코프는 다닐로프의 안내로 모처로 이동한다. 바실리는 안톤과 류드밀라가 당한 것을 보고하고 그는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갔다고 말한다. 그는 베르마르크 출신으로 사센의 저격수학교 교장을 지낸 코니크 소령이라고 말해준다. 다닐로프는 그가 유리했던 것은 바실리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닐로프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니키타 흐루쇼프의 지휘소였다. 바실리는 적군의 정복으로 갈아입고 복도에서 대기한다. 다닐로프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가면서 귀족 사슴 사냥꾼과 우랄 출신 목동의 대결은 계층 투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번역자의 자체 검열이다. 계층 투쟁이라는 사회과학적 용어는 없다. 계급 투쟁이라고 적확하게 번역했어야 한다. 번역자는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서 계급 투쟁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국적 불명의 계층 투쟁이라는 용어를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 계층이라는 용어는 계층 간 양극화 심화, 계층 간 이해 충돌, 계층 간 문화사회적 격차 등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바실리는 흐루쇼프 지휘본부에서 타냐를 만난다. 다닐로프가 타냐는 이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설명해준다. 타냐는 정복이 잘 어울린다며 행사가 끝나고 다시 회수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이것도 감독의 삐딱한 해석이다. 제 아무리 소비에트 공산당이라 해도 줬던 군복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는 없다. 감독의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디스는 영화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필자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디스를 하려면 차라리 레지스탕스 영화를 만들지 러시아군의 전설적인 영웅인 바실리 자이체프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다닐로프의 안내로 바실리는 넓은 대형 홀에서
니키타 흐루쇼프를 만난다. 거대한 스탈린 초상화 아래서 흐루쇼프는 한참 주접을 떤다. 이 씬도 러시아를 디스하기 위한 설정이다. 특이한 점은 이 장면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가사만 바꾸어서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국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언론통신사에서 몰려온 기자들이 바실리를 인터뷰한다. 콜리코프도 특등 저격수인데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사실 여부를 떠나 씁쓸하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독소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에 오르고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 되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출세의 기반을 닦은 흐루쇼프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 흐루쇼프의 독단적인 결정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니키타 흐루쇼프의 배역을 맡은 바포스킨스의 외모는 정말 흐루쇼프를 많이 닮았다. 영화 에너미에서는 니키타 흐루쇼프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진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1등 공신은 무명의 인민들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트랙터에 장갑을 씌워 전차로 개조했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도색도 하지 못한 전차를 직접 끌고 나가 독일군 탱크를 저지했다. 영화 에너미의 더 게이트는 이런 진실은 외면하고 스나이퍼의 숨막히는 대결과 공산당 디스에 대부분을 할애했다.